돈이라는 것은 때로 말도 안 되게 쉽게 벌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이없이 쉽게 빼앗기기도 한다. 돈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 그러나 내가 만약 충분히 돈에 대해 공부해서 돈을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되면 그것까지 너에게서 앗아가지는 못한다. 결국 부의 신이 너에게 합당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월 수입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한데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 있고 누군가는 돈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금융맹에서 탈출하고 싶다거나 이제 막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박소연의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입니다. 22년차 현직 애널리스트가 전하는 돈과 인생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 50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모르면 당장 손해보는 돈의 심리학,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 투자의 기본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가 아직 돈 공부를 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위해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꼭 전하고 싶었던 돈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말하듯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나이를 불문하고 돈 공부가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어린 시절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20년 넘게 살다 보니 그 집 곳곳에 켜켜이 쌓인 추억도 많았다. 그런데 21살 때 엄마를 갑자기 여의고 난 후 집에 있으면 곳곳에 묻어있는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남겨진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 나와 동생들은 그러자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2002년 아버지가 집을 내놓을 무렵 갑자기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더니 금세 매매가가 4억으로 올라갔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격이 올랐을 때 빨리 팔자고 했고 아버지는 4억 5천만 원에 집을 내놨다. 일주일쯤 지났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2천만 원을 더 얹어 4억 7천만 원에 집을 팔았다. 원래 움직였던 가격대에 비해 2억 원을 더 챙긴 것이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은 20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고두고 아파트 판 것을 후회했고 나도 그 아파트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했다. 내가 아버지를 부추기는 바람에 괜히 집을 판 게 아닐까 하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때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이 절대 고정적이지 않으며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좋은 물건일 경우에는 기다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높게 상승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투자란 싼 물건을 골라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임을 몸소 경험한 것이다. 물론 다시는 그런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집을 보러 다녔고 결혼 후에는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였다.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 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 내 아빠와 상의를 했다.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지만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집이면 맞벌이니까 감당 가능할 거라고 보고 동네를 몇 곳 정해 부지런히 집을 보러 다녔다. 그날도 열심히 발품을 팔다 매물로 나온 집이 있다기에 공인중개소 소장과 함께 보러 갔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난감해진 소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대뜸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어댔다. 야, 이 도둑놈들아. 지금 시세가 얼만데 3억 3천만 원을 얘기해. 4억 아래로는 죽어도 못 팔아. 이 날강도들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보러 간 우리는 얼굴이 벌개질 수밖에 없었고 소장은 부인과 상의 없이 남편이 단독으로 집을 내놓아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근처 분식집에 밥을 먹으러 갔고 그리 좋아하는 떡볶이와 라면이 나왔는데 둘 다 쉬이 젓가락질을 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한다.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를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집을 보러 다녔고 결국에는 집을 장만했다. 그게 직장생활 6년 차인 30살 때의 일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아버지가 대치동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결혼 전부터 부지런히 집을 보러 다니지 않았을 테고 내 집을 장만하는 시기는 많이 늦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간절했다. 4억 7천만 원에 판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가고 15억을 넘어가는 것을 보며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나는 바쁘게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부동산을 공부했다. 그 덕분에 모두의 지상 과제라는 내 집 마련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룰 수 있었다. 전셋집에 살 때는 늘 불안감이 있었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빼줘야 한다고 말할까봐 혹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불안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 이제 내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집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권리를 얻는 것. 나는 결국 집을 사서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어쩌면 투자자인 찰리 먼거가 나는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 사람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지 모른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돈이 얼마든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 인생에서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노동을 통해서든 투자를 통해서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의미에서 매일매일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기하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면서도 주식과 펀드의 차이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언제쯤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청약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수영을 잘하려면 동작부터 배워야 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부터 이해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전부터 들어가고 보려는 것 같다. 그래, 한 번은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
공부 안 하면 결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싶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돈 공부를 해라. 돈 공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내가 원하는 삶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 부불 3대. 부자가 3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틀어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한 가문은 매우 드물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도 200여 년밖에 부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주 채부잣집은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고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을 모았다. 어떻게 그들은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채부잣집이 가훈처럼 여기며 자손 대대로 가르친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다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너는 몇 번째 원칙이 가장 궁금하니? 나는 왜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고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었다. 알고 보니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논밭을 팔아 쌀을 사곤 했는데 쌀이 귀해 논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쌀이 넉넉한 부자 입장에서는 흉년이야말로 논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하지만 채부잣집은 그것을 금했다. 논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들의 원한이 자신들을 향하게 되면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부잣집은 더 나아가 흉년이 들면 저택이 위치한 경주 교동에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곡식을 풀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백리는 요즘으로 치자면 동쪽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까지, 서쪽으로는 영천까지, 남쪽으로는 울산까지, 북쪽으로는 포항까지를 의미한다. 그처럼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같이 잘 살아야 결국은 오래도록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고 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조선시대에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소작료는 수확량의 7에서 8알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채부잣집은 재산이 만석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작료를 낮춰야만 했다.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소작료를 적게 내도 되니 앞다투어 채부잣집과 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의 논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게 되었다. 채부잣집이 잘 되어야 자신들도 더 잘 되는 상생의 경제가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이처럼 채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상생의 철학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한 데 있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만 만석 농사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채부잣집은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지내게 했다. 절약과 검소를 몸에 배게 만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을 6가지 원칙 중 하나로 놓은 이유는 그만큼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부자의 기본은 절약과 검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셈이다. 그런데 왜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걸까? 왜 그것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남긴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다 나는 채부잣집의 해안에 진심으로 탐복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애널리스트로서 이제껏 부자 고객들을 만나며 느낀 것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기도 했다. 첫째, 부자들은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몇몇 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면 리스크와 리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한다.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는 크고 기대 수익이 적으면 리스크도 적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내가 만난 부자들은 리스크와 리턴이 비슷한 확률인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충분히 기다린 후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턴이 압도적으로 큰 비대칭적 상품에만 투자를 했다. 최부잣집이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 조선시대 진사라는 신분은 과거의 예비시험인 속가의 복시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딱히 벼슬이라기보다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해당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높아지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집안이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그래서 최부잣집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그러다 잘못해서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 큰 리스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애초에 자손들에게 높은 벼슬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부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모두 거머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해 한다. 최부잣집은 부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들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자라 더 벌 필요가 없으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다. 가격이 10% 하락하면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선 11%가 올라야 한다. 가격이 50% 하락했다면 2배 올라야 원래 가격이 되는 셈이다. 즉 부자들은 잃는 것은 금방이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실을 보면 누구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부자가 될 때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서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기를 쓰고 어떻게든 돈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애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자들은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이다. 계란 한 개가 깨져도 다른 계란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유럽 회사채에도 투자하고 금도 사놓고 달러도 사놓아야 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만난 부자들은 의외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대충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에 집중 투자할 뿐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넷째, 부자들은 주변의 조건 없이 밥을 많이 산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누가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나왔는데 그 효능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의사나 간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제격일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불쑥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친구가 제대로 답해줄까? 아마도 친구는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용한다고 못마땅해 할지 모른다. 그래서 부자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나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
경주 채부잣집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양반집이나 부잣집 사랑채에 며칠씩 머물다 가는 일이 흔했다. 그런데 채부잣집에서는 유독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다. 그들의 한 해 소작 수입은 쌀 3,000석 정도인데 그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1,000석을 과객 접대에 썼고 그래서인지 과객이 많이 머무를 때에는 그 수가 100명을 넘기기도 했다. 심지어 밤을 지내고 떠나는 과객에게는 과메기 한 송과 하루분의 양식 그리고 노자도 몇 푼 쥐어보냈다. 그러면 과객들은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준 채부잣집에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이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아낌없이 털어놓곤 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여행이 어려웠던 당시 과객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새로운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나르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덕분에 채부잣집은 굳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법. 만약 채부잣집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오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채부잣집은 곡식을 퍼줄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재산을 모았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오랫동안 부를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인색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본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지만 주변에 밥을 잘 사고 잘 베풀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사치를 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고 향후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밥을 사고 작은 것이라도 받았으면 성의 표시를 하려는 행동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너도 고맙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밥이든 조그만 선물이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밥 잘 사주는 언니 혹은 선배가 되려면 돈이 꽤 들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밥을 사고 고마움을 표시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너의 평판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 너를 도와줄 테니까 말이다. 그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힘든 날에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 행운의 여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이 말을 타고 나에게 달려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앞에서 행운의 여신을 잡아채야 한단다. 만약 행운의 여신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망설이면 어느새 여신은 나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뒤늦게 잡으려고 돌아서면 여신의 뒷머리가 대머리라 놓치고 만다는 것이다. 행운이 찾아오더라도 결국 준비된 사람만이 그 행운을 낚아챌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면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내가 만나본 부자들은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루틴이란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특정 행동이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언가를 정하고 그것을 매일 완수함으로써 욕구를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이지. 이를테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든지, 매일 아침 6시에 조깅을 한다든지,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외운다든지, 저녁은 반 공기만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루틴에 해당한다. 어떤 루틴이든 정해서 실천하게 되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러면 뿌듯한 마음이 들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조건 행복할 것의 저자 그렌첸 루비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는 루틴을 가지고 있다. 15분만 아주 짧게 쓰는 날도 있지만 하루도 건너뛰지는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적은 시간,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실행하면 하루치 성과나 작업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란다.
이처럼 루틴은 무언가 하기 싫을 때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그들은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인 30, 40대의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야만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어 잡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신문과 뉴스를 접하면서 시사와 트렌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고 비타민과 콜라겐 등 건강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단순히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정신적 건강을 위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매일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뉴스 기사를 읽고 공부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부자를 만드는 루틴이 된다. 둘째, 매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분주한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둘 다 설거지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2014년 한 커뮤니티에서 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설거지다. 저녁 시간에는 아무도 설거지를 못하게 하고 다 모아놓았다가 내가 직접 한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제프 베조스 또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편집장 헨리 블로제덱에게 설거지라는 작업은 인생에서 가장 섹시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라는 말을 했었다. 그들이 설거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접시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설거지를 하는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업무와 일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부자들 중 유독 요가와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건강관리를 뒤로 미루고 바쁘게 끝나면 휴가를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휴가를 잘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어쩌면 루틴은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자꾸 뒤로 미루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끼워놓는 작업일지도 모른다.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따라 1년 뒤 혹은 3년 뒤 꼭 달성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수첩에 적어보고 오늘부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루틴을 만들어 보아라. 신문을 보는 것이든 아침을 꼭 먹는 것이든 그냥 조용히 20-30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든 아무거나 상관없다. 루틴을 하나 정해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것을 완수했을 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에 내일도 그것을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기 시작하면 루틴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삶이 훨씬 생기 있어질 것이다.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말 대신 이번엔 또 뭘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내 루틴이 곧 이것이라고 단정 짓기 시작하면 오히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30분 조깅하기를 루틴으로 정했다고 해보자. 폭우가 쏟아지거나 습도가 90% 넘는 날에도 꼭 30분 조깅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불가피하게 루틴을 실천하지 못하는 날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매일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면 그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 수 있다. 그러다 역시 난 안 돼 하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좋은 루틴을 만들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너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전체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루틴을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오래 갈 수 있다. 재테크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나는 애널리스트이고 주식시장 분석만 20년 넘게 해왔지만 늘 돈을 벌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통 돈을 벌 생각만 한다. 그것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로 손해를 보면 충격에 빠진다. 투자한 돈이 클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2달 정도만 기다리면 상황이 바뀌어 잃었던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식 그래프 곡선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절망이 오기 시작한다. 반년쯤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나면 원금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래서 다행히 원금을 회복하면 얼른 돈을 다 찾은 다음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주식 같은 건 안 할 거야. 그런데 몇 달 뒤 주식시장이 좋아져 내가 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빼지 말걸 괜히 뺐나 싶어진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또다시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주위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거봐, 내 선택이 맞았다니까 역시 안 하는 게 나아 하며 확신을 하게 된다. 시장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손실이 나도 절대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고 또다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돈을 번다. 나는 몇 번 해보다 돈을 잃고 주식시장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 중 대부분이 남들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다시 시장으로 온다는 데 있다. 당연히 그 시장에는 좋은 물건이 남아있을 리 없다. 좋은 물건은 이미 남들이 다 쓸어가 버린 탓이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물건을 허겁지겁 고르게 된다. 결국 또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 절대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쩌다 펀드나 주식으로 100만 원을 잃었다고 치자.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법은 다시는 펀드나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돈을 불릴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은행 예적금만 해서는 돈을 불리기는커녕 앞서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나 주식은 위험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험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 돈으로 코스피 탑10에 있는 대기업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배터리 관련 기업만 모아놓은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면 돈을 더 주는 ETF 펀드를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돈을 한꺼번에 하나에 투자하지 않고 3등분해서 투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3달 뒤 50만 원을 잃었다고 해보자. 물론 속은 쓰리겠지만 그것으로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내 돈이 주식시장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본 경험과 관련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경험이 내 안에 남는다. 주식 관련 용어와도 친숙해져서 관련 뉴스가 저절로 궁금해지기도 한다. 작은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2천만 원을 남들이 좋다길래 한 기업에 넣는다고 해보자. 설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될까 싶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문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되어 1,000만 원을 잃게 되면 심리적인 타격이 커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게 된다. 게다가 아무리 후회해도 잃어버린 1,000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하며 적은 돈으로 시작해야 한다.
옷을 잘 입는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으면 일단 옷을 많이 사서 입어봐야만 한다.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직접 입어봐야지만 너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한두 개 옷을 샀는데 그게 성공할 확률은 100개의 옷을 사서 입어본 사람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가의 옷을 많이 입어보고 그 중에서 너의 스타일을 찾게 되면 같은 명품 옷을 사도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다양한 경험으로 높아진 너의 안목이 너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재테크 초보자들이 하는 것처럼 돈만 날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천히 소액으로 경험을 늘려나가면 실패도 하겠지만 성공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기르게 되고 점차 너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부자들이 금리에 목숨 거는 이유. 돈에도 값이 있다. 즉 10,000원짜리 지폐도 때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값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금리다. 2001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나는 배낭여행을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고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적금을 깨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나를 말리기 시작했다. 학생, 이거 1996년에 만든 통장인데 정말 깨려고? 12% 금리를 주는 적금 통장인데 이거 해약하면 다시는 이런 통장 못 만들 거야.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 잘 생각해봐. 하지만 당시 나는 어떻게든 배낭여행을 가고 싶었고 그 통장을 깨야만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직원의 만류에도 적금 통장을 깼다. 그런데 나중에 내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난리가 났었다. 그런 통장이 있었으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배낭여행비를 빌려달라고 할 것이지 왜 그런 귀한 통장을 해약했느냐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때 금리의 중요성을 정말 몰랐었다. 당시 그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2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고 10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다. 요즘은 적금 통장이 많아야 5%를 주는데 그 2배가 넘는 이자를 주었던 것이다. 왜 지금은 금리가 5%인데 그때는 12%나 주었을까? 돈에도 값이 있고 그 값이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서 따릉이 자전거를 빌리면 1시간에 1,000원이지만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서는 1시간에 3,000원도 받는다. 같은 자전거라도 사용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도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리이다. 돈을 빌리면 이자 쳐서 갚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돈에 대한 사용료가 바로 그 이자인 셈이다. 100만 원을 1년간 10% 금리로 빌리면 지불해야 할 사용료가 10만 원이고 1년간 1% 금리로 빌리면 사용료가 10,000원이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 예전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다. 돈도 많아야 쉽게 빌려줄 수 있는데 1960에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어려울 때라 통화량 자체가 모자랐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서 돈을 빌려 공장도 짓고 배도 만들었다. 그런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통화량이 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 금리가 낮아지게 되었다. 즉 기업이든 개인이든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는데 아주 싸고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미술품을 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거품이 심화되었다. 그러자 2022년부터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다시 급하게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다. 금리를 높여 기업이나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게 만들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회수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다. 연준은 45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기준금리와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때 미국의 통화정책은 전 세계 돈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연준의 발표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2022년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연준은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1월 0.25%에서 2023년 3월 5%까지 올라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 상태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0% 이후 처음이다. 대출이자가 높아지니 기업이나 가게 모두 자금을 조달해 투자나 소비를 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주가는 IT 버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2200선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들어선 것도 높은 금리의 영향이 크다. 대출이자가 비싸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이나 건물을 산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고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대출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몸을 사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부자들은 금리 인상기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과 달러, 금 등을 선호하며 은행 예적금을 늘리기도 한다. 5%의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을 때 10% 수익을 내면 결국 5%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된다. 그러나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데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안전하게 4% 금리를 주는 은행 예적금을 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1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금금리 1%가 미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1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1%는 100만 원이고 1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1%는 1000만 원이다. 금액이 커지면 금리 1%의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리 변동을 늘 주시한다. 2008년 이후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너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너의 돈이 엉뚱한 대로 흐르지 않고 제대로 흐르게 할 수 있다.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돈 공부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